예,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 줄 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수용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돈줄까지 차단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야당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게 이르고 또 심지어 상임위 또는 국감에서 정보위원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공직자로서 위축을 시키는 등의 야당의 국정 침탈이 이미 국정 마비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엄 준비를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은 3번에 걸쳐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고 자기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이런 어떤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예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거의 4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되고 또 K 원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린 걸 보시고 이거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엄 준비를 지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증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초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건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약 20시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장관 오영주가 24년 12월 3일 22시 17분경에 도착하면서 국무위원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됐고 의사 종족소를 충족하게 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한 사람들은 한 2시간 넘게 심의했죠.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죄송합니다. 네. 다시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1시간 반 이상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그리고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은 매우 전격적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배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긴급한 의안이면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포하지 않고 당일에 배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안부 소관이라 제가 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고 심의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20시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시 30분 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예.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중에는 시민 저항과 유혈 살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죠. 국무회의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무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예, 직접 전달.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뭐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그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 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그 입법 그 긴급 재정 입법권을 그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그 경제 입법권이 명령. 있습니다. 예. 입법 권한까지 있습니다. 70개. 그 입법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건 당연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이 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그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그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라. 이것만 제대로 발의가 되면 이게 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선포 행위와 관련돼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그 2018년도에 그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다시 한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예. 하셨죠?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포고령이 예. 어차피 이 계엄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고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려울 것이고 합수단 설치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포고령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생각보다 저기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예,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예. 걸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1호로 기재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문구는 국회 입법활동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문건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좀 포고령 1호에 대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 주심을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셋째, 무력 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전사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만 그 인원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 계엄은 과거에 해왔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네, 제 생각은 틀렸지만 다르지만 예. 대통령님 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계엄을 보면 1군단이나 7군단 병력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병력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은 보조 병력입니다. 초기에 예. 초기에 일부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초기 대응 부대 정도인데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그것도 간부들만 하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찰청장 조조,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안가로 불러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